판사들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도 저런 건 소재가 안 나올 정도로 조심조심하고 산다고 했는데 직위원 판사도 자신의 약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만 가면은 뭔가가 있다. 최대한 내란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자기가 야 내가 지금 이만큼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랬을 때 적어도 나는 뭐라고 해도 떳떳하고 당당해 이런 정도가 돼야지. 내부에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감싸기밖에 안 하는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법개혁이 절실한가 예. 보십시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천대 법원행정처장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직위원 이름을 꺼내진 않았어요. 어떤 판사가 룸사롱에 가가지고 뭐 몇백만 원씩 접대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 판사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이? 근데 그게 직위원이라는 겁니다. 이야, 그걸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놈이 뭔가 약점이 단단히 잡혀서 그런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어제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네.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원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이야, 사진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직위원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지금도 룸사롱 있나 봐요. 반란주점 내지는 룸사롱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여성 접대원들이 함께하는 곳, 뭐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이 나중에 밝혔죠. 시점 작년 8월 사진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장소 그리고 거기에 참석자 이게 직위원을 포함한 참석자 이 정도의 사진은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지금 공개한 사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 직위원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 룸사롱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단란주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왼쪽에 보면 약간 허름한 무슨 지하실 창고 같은 그런 문이 보입니다. 예. 이걸 보면 입구는 허름하게 해놓고 안에는 호화롭게 꾸며놓은 그런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입구를 떠나서 그 예약된 손님만, 그 아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1인당 술값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뭐 100만 원이면 수백만 원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술 접대를 받았다 그러면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바로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뇌물죄까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3월 8일 윤석열 탈옥 사건 그 사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기현 판사 이름이 뜨자마자 그때부터 지기현 판사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때부터도 다 이제 기자들도 뭐 취재를 열심히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지기현 판사 이름이 나오자마자 밤의 공보관이다. 공보 판사라고 그 법원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브리핑하는 공보 판사라고 있는데 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별칭으로 밤의 공보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혹시 연결이 되어 있나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 그 사진이 이제 뭐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직접 공개된 건 아니지만 그 출입문이 있는 저곳과 내부 실내 사진이 있는 거죠. 사실 저 출입문 사진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게 뭐야? 저게 뭔데? 라고 하지만 들어가 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저게 어디인지 그리고 저 위에 혹시 CCTV가 있어서 나를 찍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소름 돋는 사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도 뭐 다 나오네요. 뭐뭐망. 네 글자. 네 글자예요? 네 세 글자였다가 글자로? 세 글자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아, 네. 원래 네 글자였어요? 네, 네 글자였다가 세 글자로 변경을 했고 언제? 주인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번 그래서 일이 있는 뒤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뀐 주인은 자신이 없었던 시절의 사진이고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작년 8월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판사들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정도 되면 사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체크가 될 수도 있지요. 중요 재판을 맡고 있다. 당연히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지들 주요 사건에 판사들 뒷정리를 다 하고 정보를 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뒷정리해서 그게 징계 사유 중에도 그것은 굉장한 위험한 짓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지적이 있었고 징계사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법원 사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솜씨로 야 내가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특히 지기현은 그때 당시 이미 재판이 시작돼 있었잖아요. 뒷조사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따르는 국정원 전직 무리들이 있을 수 있고 정치검찰 전직 무리들이 있을 수 있고 검찰 수사원직도 일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걸로 협박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들이야 저런 데 많이 다닌다는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동네에 부임하면 뭐 동네 업자들이 바로 뭐 영감님 오면서 근데 판사들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도 저런 건 소재가 안 나올 정도로 조심조심하고 산다고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드러났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정보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 업자들이 제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중에는 업자가 여러 명인데 한 명은 이번에 격분해서 윤석열 풀어주고 이쪽에 제보했다지만 그중에 한두 명은 야 지기현이 이렇게 나랑 놀았으니까 윤석열 비하하는 나름 활용해라 이렇게 줬을 수도 있죠. 근데 판사들이 저런 데 가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차근차근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검찰 내에는요 판사든 아니면 뭐 변호사든 뭐 검사든 또 다른 공무원들도 흔히 말하는 뒤가 캥기는 행동을 캐내고 잡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내놓고 정보를 취합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였던 손준성이가 책임을 맡았던 이름도 거창하죠.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정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범정이라고 하는. 이게 과거 정권에 과거에 박정희 시대에는 중앙정보부, 전두환 시대에 보안사 이들이 행세하고 했던 그 정보를 취합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에게 협박하고 이걸 미끼로 굴복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이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굳이 이 출입을 해서 뭔가 꼬리가 잡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경찰에 뭐 이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정보들이 범정실의 캐비넷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판사들이 조금 삐딱하게 판결을 내릴 것 같은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검찰에서
뭐 여러 채널로 이를테면 뭐 흔히 말하는 연수원 동기 아니면 뭐 지인 슬쩍 보내가지고 뭐 이거 깔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얘기 굳이 깔까까지 하기도 전에 아 요즘에도 거기 잘 다니고 있어 뭐 단란주점 잘 뭐 다니고 있대 이 한마디만 하면 그걸로 그냥 굴복한다. 이게 영화 속에만 나오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정실 여기까지 이번 기회에 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다 그렇죠.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공직자들은. 근데 특히 판사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랬을 때 적어도 나는 뭐라고 해도 떳떳하고 당당해 이런 정도가 돼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반란 수개를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을 풀어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자를 풀어주고 또 재판정에 나오는데 지하로 이렇게 모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죠. 이걸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계속해요. 어제는 노상원이 김용현이 이런 사람들 내란 사건 재판을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다 지기현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이 지금 내란 사건 관련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자한테 이걸 맡겨도 되는가? 왜? 정말로 중요한 재판 아닙니까? 내란 우두머리와 그 주요 가담자들을 벌을 내리는 그런 재판인데 이런 상식에도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놈이 계속 그 재판을 한다면 그 재판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 그럼 뭔가 있는 거죠. 어제도요. 이걸 비공개로 해요. 비공개로. 왜 비공개하냐? 아, 뭐 군 높이 뭐 있었고 뭐 그랬으니까 국가 주요 안보 내용들이 이거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헌법에 신유진 변호사님. 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죠. 맞습니다. 공개 재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5번째 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 왔던 지기현 판사가 어제는 방청석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분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사실은 법정에 방청객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언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가 방청객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보고 하는 말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증인신문이 끝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어제 태세를 전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는요. 꼭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가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은 한 발씩 물러서고 꼭 그런 짓을 해요. 이번에도 그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헌법 190조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 그 이유가 뭐냐? 따지니까 뭐 국가 중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은요. 지금 현직 군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군사법원조차 공개 재판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군사법원은 오히려 공개하고 있는데. 군사법원이 공개를 하는데 민간법원에서 공개를 안 하면서 감싸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지기현 판사 행태를 종합해 보니까 이제 뭐가 약간 좀 뭐 참 이상하다. 전현직 판사들을 물어보니까 옛날에 꼴통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너무 이상했다는 저도 증언을 여러 군데 청취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수차례 업자나 이해관계인한테 접대를 받는데 그게 딱 코가 끼어 있다. 그렇죠. 처음으로 시간 계산으로 풀어주고 윤석열을 모든 재판을 비공개를 하려고 그러고 했고 지금까지도. 그다음에 지하 통로로 다니게 만들었고 심지어 윤석열 사진 촬영도 못 하겠잖아요. 방송 촬영. 이게 다 뭔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예 발목이 깊숙이 잡혀가지고 뭐 나중에 판결까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내란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자기가 야 내가 지금 이만큼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좀 비밀을 해달라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솔솔 나버려요. 네. 저는 항상 음모론을 배격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는 건강한 음모론도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합리적인 추정이라는 추론. 지금은 직위원은 저는 모든 게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그 룸사롱 비밀 해동 그것도 여러 차례를 하는데 본인이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돈도 한 번도 술값을 안 냈다. 이것과 연동이 돼 있지 않나. 그 재판 공개 원칙 관련해서는 헌법 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아니라 이 군사법원에서는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직위원 판사가 자신이 결정으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안녕질서를 위해서 이거를 비공개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법원이 비공개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군사법원이니까 한 수 접어줄 수도 있지만 군사법원도 공개를 하는데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번에 이제 왜 비공개합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를 삼고 군인권센터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런 말을 했대요.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울 수 없다. 그러면 내란이 빈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직위원 재판부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공판에서 군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는 핑계로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울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윤석열 재판마저 비공개로 진행할 의지를 비쳤습니다. 내란죄 재판에서 군부대 위치가 왜 증인의 입으로 확인되어야 합니까?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비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시 재판부가 그때그때 이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재판이라면 친위 구테타 당일 의회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707과 특전사, 수방사 병력들을 모두 생중계한 방송사와 언론사를 모두 군사기밀 누설죄로 고발하십시오. 왜 이 행위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게 군사기밀입니까? 핑계를 댈 것이 따로 있지. 그걸 어떻게 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있냐 이렇게 비유를 갖다 댑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즉자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법원 행정처 그러니까 법관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직위원 판사가 수석 역할을 하는 합의부 네. 구성을 보니까 이번 재판 전에 물론 정기 인사 때 했겠지만 그 전에는 직위원 판사와 거의 한 기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네. 비슷비슷한 부장판사들로 구성이 됐더만요. 그러면 서로 의견 내놓는데 이렇게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견 독주를 못할 텐데 지금은 한참 새까만 좌우 배석 후배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공개 문제, 그다음에 지난번 윤석열 탈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날짜와 시간 해괴망측한 논리로 그걸 풀어줬던 그 사태 때도 그렇고 이런 직위원이라는 부장판사 혼자 이 독단적으로 지금 결정들이 내려지는 게 가능한 구조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줬느냐 그 점도 이 천대엽 행정처장 아마 해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병철 변호사도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예. 원래는 대등재판부였다. 네, 대등재판부. 서로 비슷했는데 지금은 지난 2월 달에 인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새까만 후배들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직위원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신주지 변호사님 네. 대체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네. 그 피고인이 또 이렇게 변호사 찾아뵙고 선임 의뢰할 때 네. 변호사들은 되게 이제 법조인 명부 같은 거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뭐 했고 파악하죠. 네, 한국 법조인 대관이라는 게 있고 그 기수랑 고등학교 뭐 나오고 사실 거기 뭐 취미도 기록되는 경우가 있고 뭐 종교라든지 이런 것까지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출신 대학 그리고 뭐 로스쿨이면은 로스쿨 몇 기, 연사본 연수원 몇 기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재판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변호사를 뭐 선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그렇게 소개해주는 전문 브로커도 있고요. 사실 이 한국 법조인 대관에 보면은 모든 그 법조인의 어떤 뭐 최소한의 출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인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 때 판사들 뭐 사찰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뭐 해놓은 정보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기술도 노하우도 있을 텐데 윤석열이 지금 구속이 처음에 됐을 때 김건희가 가만 놀고 있었겠습니까? 윤석열이 일당이 쉬고 있었겠습니까? 윤석열은 그 안에서 그냥 잠만 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난리를 쳤을 텐데 네. 야 지금 내 담당하는 판사 그거 있는 대로 다 털어봐. 이러고도 남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애초에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무조건 그쪽으로 하자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뭐 체포적부심 이런 것도 다 무슨 이게 이의제기 신청 이런 건 사실 법에 존재하지 않는 절차인데도 그거를 서울중앙지법으로 하고 계속 중앙지법을 노래할 때부터 중앙지법에만 가면은 뭔가가 있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서부지법에서 다 해도 중앙지법으로 가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됐고 이런 것이 지금 결국 지기현 판사를 만나서 진짜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하고 지기현 판사를 지금 뭐 나오는 의혹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는데 저는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거를 전혀 몰랐을까?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사실 3월 8일 때 바로 윤석열 풀려나자마자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이해가 돌았는데 그 전에도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터질 게 터졌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라는 말을 굳이 앞에다가 붙였어요. 그런 거에 비춰보건대 지기현 판사도 자신의 약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 조희대하고 한덕수가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특검하면 조희대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그런 거 다 털어보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즘에 좀 설레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9일. 야, 이제 19일만 지나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설레요. 이게 그 지기현 판사가 정말 이상한 게 제가 다시 한번 전현희 판사들에게 취재한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약간 스마트하고 괜찮았는데 이번 결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얘가 극우교회를 다니나 제가 이렇게 직접 판사들한테 들은 거예요. 하도 전현희 판사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결정을 하려면 완전히 정광훈 패거리 정도나 전한길 패거리 정도 돼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사이비교회를 갔나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전현희 판사들이. 그 정도로 납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룸사롱을 중심으로 했던 발목이 깊이 잡혔거나 그 윤석열이 그때 판사 사찰할 때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학맥, 인맥 이런 것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요. 뭐 누구랑 특수관계라는 등 뭐 성향이 어떻다는 등 이런 게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기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부장판사니까 조사를 상당히 했을 수 있고 그걸로 거래나 협박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 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근데 이거 한마디만 제가 추가해드려요. 예. 어저께 나온 뉴스 아주 공교로운 거 5월 14일 관보에 게재됐습니다라고 살짝 나온 뉴스 보셨어요? 라임의 김봉현에게 술접대 받았던 네. 검사랑 술접대 받았던 3명의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어떤 내용인지 보셨습니까? 한 명은 뭘 받았고 2명이 견책이던데. 제가 그래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예. 이름을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예. 나의엽 수원지검에 지금 있나 봐요. 검사. 정직 1개월. 예. 그리고 접대받았다고 한 금액을 겨우 계산해가지고 110만 원. 그래서 이거의 3배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 그리고요 나머지 둘은 유효재 지금 인천지검에 있답니다. 검사. 그리고 임홍석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는데
이자들에게는 견책 그리고 접대받은 66만 원 징계 부과금 딱 이것만 부과했어요. 이 사건 터진 게 2018년 그러니까 접대를 받은 게 2019년 7월이랍니다. 이걸 그 라임의 김봉현이라는 자가 2020년 10월에 폭로했거든요. 그리고 궁지에 몰리니까 그때 기억나시죠? 99만 원 계산해가지고 예. 99만 원 아래로 접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1, 2심에서 또 무죄 받았잖아요. 그걸 대법원이 정말 부끄러우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그게 어저께 관보에 게재가 된 게 겨우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기현이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아까 윤리감사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무 배제부터 시키는 게 우선순위죠. 그리고 나서 설사 징계에 나서도 아마 이 정도 지네 내부에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감싸기밖에 안 하는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법개혁이 절실한가 예. 보십시오. 지기현이가 입장을 내놓았네요. 필요하면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 입이 없나요? 입이 없어? 왜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혀요? 당장 법복을 벗어야지요. 저런 자가 판사로 있으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일단 무슨 판결에도 우리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기현 씨가 판결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법조 출입기자들 뭐 이렇게 저 도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인정하네 인정해. 본인이 지금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입장을 낼지 이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